김성환의 시사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동국대 석좌 교수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기자회견이랍시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능멸하고 있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요. 비판의 취지가 정당한 것과는 별개로 이런 거친 표현이 과연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정치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그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점에서 그의 언행 하나하나가 전직 대통령의 말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그는 정말 몰랐을까. 정치인의 말이 갖는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내 편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또 다른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정치인들이 한 번쯤은 말의 무게를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4.15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정의당이 잇따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분이죠.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총선 인재 영입전에 대한 생각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기다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저희 프로그램도 홍보하고 또 애청자를 인증하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20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이벤트 참여 조건이 있습니다. 애청자를 인증하는 차원에서 문자 말머리에 저희 프로그램명 김성환의 시사회를 꼭 적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총선을 한 석 달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지금 돌입하는 모양새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오늘 총선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어요. 먼저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까지 시내버스나 학교, 전통시장 등의 공공 와이파이망 5만 3천여 곳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이제 총선 1호 공약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시내버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서도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100여 대를 지금 더 공공 와이파이를 이제 확보한다고 하고, 네. 와이파이 설비가 지금 없는 초중고교들에도 이제 추가로 5,300대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추가로 이제 설치되는 공공 와이파이가 한 3만 6천 개쯤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해찬 대표는 이걸 발표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매우 증가하고 있어서 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정식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는 지금 재미있는 이제 말을 만들었는데 데이터 요금을 데이터를 이제 최대한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요금을 빵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대빵 시대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빵 시대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이제 만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사회 취약계층의 어떤 정보 격차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기여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법 폐기였었는데
다시 공약 1호를 또 발표했어요, 정책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총선 1호 공약으로 희망 경제 공약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이 재정 건전화법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재정을 뭐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하겠다. 이 GDP 대비 뭐 40% 아래로 국가 채무를 줄이는 법을 이제 그 법에 명문화시키겠다. 네. 뭐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에서 탈원전 정책을 좀 폐기하는 내용을 법에 또 명시를 하겠다. 그래 노동시장에서 지금 뭐 노조에 기울어진 이런 어떤 정책들을 폐기하겠다. 이런 내용의 이제 어떤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럼 전체적으로 다 경제 공약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공수처법 폐기를 첫 번째로 이제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것을 이제 물어보니까 이 자유한국당 답변이 지금 이게 진짜 1호 공약이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 사실은 1호 공약으로 나와 있던 거를 이제 내용을 바꾼 거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일단 이 경제 분야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는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반대 논리를 훨씬 더 넓게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 보수 세력들이 어떤 공통 분모를 좀 더 강화해서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더불어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지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체감을 하는 어떤 변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수사 대상이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총선 공약 1호다 이렇게 내놓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좋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정의당도 오늘은 벌써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총선 공약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일종의 주택 정책에 대한 이제 이걸 내놨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 한 44%가 무주택 세입자인데 여러모로 지금 불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이제 담은 그런 공약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이제 보장한다. 그리고 전세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공공분양주택이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이제 공급한다. 이런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청년 가구가 이제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봐서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도 공약에 넣어놨는데요. 네. 19에서 29세로 월세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가 지원 대상이고 이 지원 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재원에 대해서는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3주택 이상 다가구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율을 2에서 6%까지 중과세하는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그리고 현행 0.16%에 불과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도 OECD 평균이 0.33%까지 상향하겠다 뭐 이런 주장들을 내놨습니다. 네. 각 당이 발표하는 총선 1호 공약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징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의미도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각 당 지금 세 당의 총선 공약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뭐 집권 여당이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총선 1호 공약에 의미를 담았을 것 같은데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내놨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공공 와이파이 확대 이렇게 했을 때 기자나 뭐 이렇게 좀 계속 신문을 좀 보면서 이 소식을 접해온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1호 공약인데 무게감이 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무게감 있고 좀 그렇죠. 이슈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공약이 나올 거라고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공공 와이파이 정책이 나와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네. 근데 잘 보니까 그동안 이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사실 이 사회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굵직굵직한 어떤 개혁 공약들은 이제 개혁 정책들은 처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어떤 정치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제 피로감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공공 와이파이 같은 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좀 민생 정책에 방점을 찍어서 앞으로 총선에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이제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그렇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 어떤 커다란 개혁들은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좀 국민이 실제로 이제 개혁의 어떤 성과를 체감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변화되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재밌게 본 게 이 공약을 이제 발표할 때 네. 언론에 공개할 때 별도로 만든 이제 홍보 동영상을 이제 민주당에서 틀었는데 네. 거기 이해찬 대표가 나와서 이제 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랩을 하고 그다음에
영상 내용에는 이해찬 대표의 머리가 이제 뚜껑처럼 열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것을 보여줬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국민들에게 좀 재미있게 다가가고 싶은 이런 마음을 또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20, 30대의 젊은 층이 또 이 공공 와이파이 확충 이런 데 반응을 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그리고 젊은 층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그 어떤 중장년층을 넘어서 노년층도 상당히 영상을 통한 어떤 정보 습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까지 겨냥해서 이제 내놓은 공약이다. 그래서 민생에 좀 방점을 찍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다른 전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약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론, 문재인 정부 심판론 이런 쪽을 좀 겨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은 이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 세력이 다 같이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해온 것들이 어떤 종합판이다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요. 네. 종합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문재인 정권이 어쨌든 적극적인 확장적인 어떤 재정 정책을 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미래 세대 부담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어떤 그 문재인 정권의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뭐 강성노조에 대해서만 배려하는 그런 경제 정책이다 이런 공격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거 정권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경제 정책의 어떤 그 틀이랄까요?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내놓고 있는 그런 이 주장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 과거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입장을 상기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보수 정치 세력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실은 문제 의식입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뭐 공천을 누구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네. 뭐 정치 세력이 앞으로 뭐 친박이 뭐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거냐 말 거냐 탄핵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는 별개의 정책적 쟁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하면서 이런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넓은 자기들 말로 하면 이제 반문전선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좀 어떤 행보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권 심판론과 경제 실정론을 부각시키겠다. 그걸 토대로 해서 네. 이제 보수 정치 어떤 재편 여기까지 아마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닐까 그런 거죠. 지금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수의 그렇습니다. 통합 문제까지 같이 연결되는 거로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1호 공약은 만 20세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청년 기초자산제였는데 이번에 2호 공약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재원 마련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뭐 이 진보 정당이고 또 지금까지 어떤 원내에 진출해 있는 정당 중에서는 가장 이제 좌측에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각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과거 정권에 비해서 사실 이 집권 세력이 내놓고 있는 어떤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진보적인 수준까지 다다른 정책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정의당도 좀 어떤 차별화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좀 강력한 어떤 분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차별화하려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재원 조달을 위한 어떤 대안이 좀 명확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재원 조달의 어떤 그 현실성이나 이런 것에 더해서 아무래도 정의당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 이 점에 맞춰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정의당은 좀 더 많은 변화, 좀 더 큰 폭의 변화를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데 네. 그런 것을 이제 상기할 수 있는 어떤 공약을 내놓고 싶어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층에 타겟팅하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청년층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모로 이제 경제적 불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이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경향적으로 진보 정치나 이런 곳에 좀 더 이제 우호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층이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선거 연령이 좀 하향된 부분도 있고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아마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각 세 당에 여러 가지 아주 전략들이 다 포함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유권자들이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공약에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뭐 재원 문제도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일단 지금까지 이제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해설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런 해설의 방점이 약간 정치적 효과나 앞으로의 어떤 선거 구도, 뭐 선거 전략 이런 것의 연장선에서 이제 많이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네. 지금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런 점들도 물론 앞으로 우리가 총선에서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 공약 내놓고 있는 공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제로 어떤 삶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 어떻게 변화하는 거냐 이런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이 공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공공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확대됐을 때 그 변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통신비의 부담 이런 것들이 경감되는 수준에서 그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데이터 중심의 어떤 그런 경제로의 이동이
내용이라든지 그런 네. 것까지 이제 다 같이 가는 거냐 이런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자유한국당의 경제에 대한 비판도 지금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에 일단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 여러모로 이제 저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정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소득층 또는 또 어떤 부동산에 고소득층에 집중된 부동산의 문제 이런 것들의 보유세를 강하게 이제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이제 주택 문제 해결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고려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이디 K7150461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무엇이든 공짜로 하면 좋지만 그 자체가 수익성이 없으면 차후 유지관리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정권의 계속적인 출혈을 강요할 위험성도 있고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청취자 이계환님은 대한민국은 IT 강국이기에 와이파이를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사용하면 외국 관광객들도 좋고 통신요금 복지 차원으로도 좋을 듯하네요. 란 서로 간에 좀 상반된 평가를 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의견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오늘 민주당으로 복귀하고 신고식을 했는데 이 전 총리가 감개무량하다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뭐 정치권으로 굉장히 돌아오고 싶었던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오늘 복귀를 해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이제 참석을 한 일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다들 이제 이낙연 전 총리 복귀를 환영을 하면서 총선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는데요.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해찬 대표하고 이제 덕담을 주고받는 이런 이제 모습이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신 감개가 무량하다.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는 문희상 국회의장한테도 이제 예방을 해서 이제 여의도 복귀 신고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이낙연 총리가 어떤 대정부 질의 이런 데서 상당히 좀 뼈가 있으면서도 품위가 있는 이런 답변 이런 걸로 상당히 많은 이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희상 의장도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 정치에 좀 품격을 더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 당부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이제 종로구의 아파트로 지금 뭐 이사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종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젊을 때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이 종로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가장 적절한 이제 역할이 무엇이냐 이걸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4.15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들은 내일까지 사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한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들이 오늘 사직서를 또 냈어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출마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의 궁금증이 상당히 있었는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하고 이제 유성화 춘추관장, 권양엽 균형인사 비서관 등이 이제 오늘 사직을 공식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고민정 대변인이 사표를 이제 제출을 하는 거냐도 이제 의문이었지만 네. 그렇게 그만둘 경우에 어디 출마하느냐 이것도 상당한 이제 궁금증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김현미 장관이나 유은혜 장관이 이제 불출마하면서 비계는 이제 경기 고양 지역 출마가 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추미애 장관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이라든지 또는 동작을 성남 분당을 이런 지역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유성화 춘추관장의 경우에는 구의원을 과거에 지낸 지역인 서울 노원구 중에 뭐 노원갑 출마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선거에 출마하게 됐기 때문에 청와대로서 이제 후임을 이제 좀 결정해야 되는 국면인데 지금 당장 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는 좀 공백이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략공천 지역 13곳을 또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지 좀 앞으로 지켜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건데요. 네. 박영선 이제 중기벤처부 장관하고 구로을이 지금 지역구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하고 가서 이제 뭐 인사도 시키고 뭐 이렇게 연말연시 지역구 행사에 함께 다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게 자유한국당 주장이고, 네.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그동안 네. 이제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
언론의 어떤 보도에 대해서 또 그것도 이제 정정하고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한 건데 네.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좀 고발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청와대 대변인인데 그런 거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어떤 그 법적인 좀 논란의 대상이 되겠는가 좀 심한 의문이 지금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또 그런 문제 제기를 뭐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일종의 뭐 견제를 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앞으로 출마할 때 그런 부분이 또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좀 생채기를 내겠다. 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출마 소식도 들려왔어요. 지금 경남 밀양 창녕 지역에 출마하겠다. 험지가 아닌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남이고 여기가 지금 원래 자유한국당 지역구인데 네. 여기 지역구 의원이 지금 의원직 상실돼서 공석이 돼 있는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이 지역구에 나간다는 게 뭐 험지는 아닌 거죠. 홍준표 네. 전 대표 고향이 이제 창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경남 창녕에서 이제 태어났고 그냥 대구에서 뭐 학교를 다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구에 출마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바 있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설명을 하기로 원래는 유승민 그 지금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 있는 네. 그 대구 동구에 자기가 출마를 해서 좀 네네. 겨뤄보겠다라는 생각이었지만 이제 통합을 논의하고 있느니만큼 나는 뭐 원래 생각했던 경남 창녕에 있는 지역구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음 총선에서 PK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인데 PK의 중심 축이 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는 험지 출마하겠다. 그래서 서울 종로로도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경우에는 좀 곤혹스러운 게 계속 어떤 중진 내지는 좀 이런 사람들에게 험지에 출마해 줄 것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네.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기에 지금 뭐 따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나는 뭐 대놓고 내가 그동안 과거에 당의 어떤 험지 출마 요구에 등등에 대해서 다 따라왔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알아서 지역구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도부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는 좀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에게 어떤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근거가 또 없다 이런 점에서 고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역 의원이면은 현역 의원에 대한 어떤 공천에 대한 좀 핸디캡을 적용할 때 거기에 이제 넣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현역 의원이 아니고 원외 인사기 때문에 그런 좀 핸디캡을 주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앞으로 고민이 좀 심각하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권 중진 의원 불출마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또 안 들리는 것 같고요. 앞으로 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그것도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할 수밖에 없는 뭐 입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후속 조치를 좀 단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이제 공수처 법안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개혁 입법 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수사권 조정 법령 개정 추진팀하고 공수처 출범 준비팀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 관련된 법령이나 어떤 시행령 개정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 그리고 의견 수렴 이런 것도 검경의 의견 수렴 이런 것도 이 기구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경고성 뭐 여러 가지 발언을 했다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윤 총장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뭐 입장을 밝혔다고는 뭐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의 언급이 또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제 보도가 된 것은 윤석열 총장이 14일 이제 검찰도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 이 법무연수원에서 어떤 리더십 강연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라는 게 실존하는 상황에서 네.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도 오늘 대검찰청도 이 얘기를 받아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법무부처럼 그런 이제 개혁 입법 실행을 하는 그런 기구를 또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거기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논란,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논란이 검찰 내외에서 지금 불거지는 상황이지만 이 검찰 개혁의 당위 자체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따라가는 수준에서는 이제 검찰이 자기 입장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가
그 개혁 입법 실행 추진단을 구성을 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대검도 역시 검찰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검찰청이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취지를 밝힌 바를 보면은 형사사법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변화를 할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되고 국민의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개혁 추진단을 구성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뭐 경찰하고의 어떤 수사 지휘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져왔던 이제 수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어떤 인권보호 이런 헌법 가치를 또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개혁을 위한 기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서 반발해서 일부 검사가 사표를 지금 낸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뭐 법무연수원 교수를 맡고 있는 김홍 검사가 검경수사권 조정이 실무 책임자였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대한 사기극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면서 상당히 파장이 뭐 거의 이틀 연속 이제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뭐 검사들이 매우 이 글에 감동하여서 뭐 몇백 개에 달하는 댓글을 달면서 이렇게 뭐 상당히 좀 비분 관계에 차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뭐 그 검찰 내부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뭐 수위에 도달한 불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청와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검사들도 뭐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사표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법 통과가 개혁의 일부라고 판단하는 즉 검찰 개혁에 동참하는 검사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고 실제로 일부 검사들은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또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양홍석 소장의 경우에는 이제 참여연대가 이 국회 본회의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직후에 그래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네. 양홍석 소장은 검찰이 어떤 그 경찰에 대한 어떤 통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최소한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제한해버린 것은 앞으로 이제 경찰의 어떤 권력의 비대화 이런 거를 초래할 수 있어서 그것은 자기가 동의를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참여연대의 어떤 입장하고 자기하고는 좀 크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참여연대에서 갖고 있는 직은 좀 내려놓겠다 이런 이제 취지의 어떤 자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양홍석 소장과 같은 그런 주장이 지금 없는 것이 아닌데요. 실제로 이제 경찰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경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경찰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건 뭐 이미 다 나온 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남았기 때문에 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정보경찰이나 행정경찰, 수사경찰 이런 것들은 분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민감용 경찰청장도 이제 밝혔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공식적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한 지금 이제 제가 그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하면서 지금 계속 그 어떤 황운하 총경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제가 요즘에 고유명사가 종종 생각이 안 나서 네.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렇게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그분도 지금 어떤 그 경찰 개혁을 위해서 네. 앞으로 총선에서 뭐 정치권에 진출하면 노력을 하겠다, 입법을 하는데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찰의 어떤 권력을 줄이는 방향의 개혁이 앞으로 되느냐는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 검찰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인사거래 의혹이에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게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이제 주장을 한 내용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네. 2018년 2월 달에 서울중앙지검 간부로부터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으로 발령을 내주겠다라면서 유학을 제의받았다 이렇게 폭로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검 간부는 이른바 이제 검찰 내에서 뭐 소윤 이렇게 불렸던 윤대진 전 이제 검찰국장이다 이렇게 이름도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당히 이제 화제가 많이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어떤 검찰 내부에서 정유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 2부장 검사가 반박글을 검찰 내부망에 이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자리는 이제 이문정 검사의 어떤 덕담을 해주는 이런 위로를 해주고 덕담을 해주는 자리였고 격려 차원에서 이제 유학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그것을 어떤 인사 거래 차원에서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이 반론을 펼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문정 검사가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서지현 검사의 어떤 미투나 이런 것들에 대해 글을 쓴 거에 대해서 부담을 얘기하면서 분명히 얘기했다. 그 부담이 있어서 이런 인사 발령이나 이런 데 애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정유미 검사가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 윤대진 차장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 주장은 틀렸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뭐 검찰 내에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런 그런 말로 지금 그런 의혹을 피해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반론을 이문정 검사가 지금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솔직히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이거를 뭐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은 진실이 뭐냐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판단할 때는 윤대진 차장검사라는 분이 어쨌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대단히 이제 막역한 사이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의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이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대윤이고 윤대진 차장검사는 뭐 소윤이다 이래서 검찰 내에 실세로 분류됐다는 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문정 검사 입장에서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이문정 검사가 지금 자유롭게 어떤 글쓰기나 이런 걸 통해서 검찰 내부의 문제들을 계속 문제 제기하고 밝혀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찰 조직이 일정 부분 또 부담을 안고 있고 그것에 부담을 느끼고 내부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검사의 반론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 내부망에서는 정말 할 말을 해줘서 고맙다라든지 이문정 검사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은 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을 볼 때 이문정 검사의 주장이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검찰은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가지고도 외부에 또 저항하기도 하고 또 반발하고 있기도 한 상황이기도 하고 외부에서도 또 그거 문제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내고 있고 또 검찰 내부에서도 또 인사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참 우리 사회 중심에 검찰이 서 있는 것만은 뭐 분명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번 기회에 좀 별명을 좀 더 센스 있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별명? 대윤, 소윤 이런 거 말고 지금 여기 저희 둘이 앉아 있지만 둘 다 김씨인데 그러면 우리는 대김, 소김인지 좀 이런 농담을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썰렁하네요.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21대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정치권에서 인재 영입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까지 벌써 8번째 인재 영입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1호로 영입한 인사였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연결해서 현재 여당의 인재 영입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경찰 출신으로 최근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이 뭐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난 총선 때 외부에서 인재 영입했던 1호 인사 아니셨습니까? 아무래도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현재 민주당의 그러니까 여당의 인재 영입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봐도 그 각계를 대표하시고 특히 청년들도 많고 1호 최혜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또 장애를 극복하신 또 상징적인 분이시고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분들의 의정 활동의 활약상이. 근데 하지만 일각에선 총선 때마다 각 당에서 새로운 인재를 데리고 와도 뭐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없다. 그냥 일종의 이제 얼굴만 내세우려고 하는 총선용 이벤트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런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뭐 저희야 지난 총선 때 영입한 분들이 대부분 제 역할들을 해오고 계시고요. 뭐 저를 빼고요. 네. 네.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외국의 뉴질랜드의 자신다 하던 총리라든지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 이런 분들이 다 또 이번에 또 새로 총리가 된 핀란드 총리도 그렇고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당에서 생활하면서 당에서 커온 자체 내부 인재들이란 말이죠.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외부 인재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서 이것은 이제 시정이 돼야죠. 다만 이제 그동안 우리 정당들이 이름도 자주 바뀌고 안전하고 좀 지속 가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 인재 육성에는 그렇게 힘을 쏟지 못했던 현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다. 좀비에 물린 것 같다. 이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지금 인재 영입 1호라는 표현도 지금 몇 번 나왔지만 지금 인재 영입 1호신데 다음번 총선에 불출마하신 거는 일종의 이제 인재 영입의 한계 이런 걸 또 실제 보여주신 거 아닌가 또 싶거든요. 이게 좀 아픈 지적인가요? 너무? 아니요. 조금 아픈데요. 꼭 그 인재 영입이 오래 해야만 성공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짧은 4년이었지만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4년의 전력 질주 후에 다른 분께 또 바톤 터치를 해드리는 것도 영입 인재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네. 비례대표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한 그 직능이나 직격들을 대표해서 비례대표로 들어오시면 이분이 4년 마치고 그 직격을 대표하는 다른 분께 임기해주고 물러나시는 게 원래 비례의 취지잖아요. 네. 예, 그런 차원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뭐 꼭 저처럼 모두가 다 한 번만 하고 물러나야 되는 건 또 아니겠죠. 계속 오래 하실 분도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건 다양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아픈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반대로 불출마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표 의원께서는 경찰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된 것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사법개혁특별위원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여를 해왔고요. 네. 그동안 어쨌든 저는 가급적 경찰 출신이고 한쪽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내기보다 각 그 국민들을 대표하는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뭐 대한신당,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또 심지어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 논의에는 참여를 해 오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이제 존중해 드리면서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네. 그렇게 탄생한 합의안이기 때문에 뭐 비록 여러 시각에서 부족한 점이나 비판은 있을 수 있겠으나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차선에 해당되는 민주적인 그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사실 내용이 좀 복잡해요. 경찰하고 검찰에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겠지만 법안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지금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현재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상 아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규정상의 변화는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경찰에게는 법적으로 독자적인 수사 권한이 없었습니다. 네. 수사 종결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수사를 종결할 권한뿐만 아니라 수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권한도 없었거든요. 네.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였는데 네. 실제로는 그 검사의 지휘라는 것이 작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검사는 전국에 2,000명밖에 안 되고요. 경찰은 뭐 전국에 10만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선별적으로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거나
경찰이 수사하던 것들을 그냥 검찰로 가져오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었고요. 네. 그리고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판단은 모두 검찰이 했었죠. 그것이 이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기소할 사건은 과거처럼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네. 다만 이제 불기소 이건 수사해 봤더니 혐의가 없더라. 혹은 뭐 공소권이 없더라. 이런 판단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네. 그렇게 판단을 내린 이후에 사건 서류 전체를 검찰에 보내도록 이 조정안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검찰은 90일 동안 그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을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검찰이 다시 재수사, 보완수사 요청 혹은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스스로가 기소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면 자의적인 뭐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통제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히 필요하죠. 비판의 목소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만 개별 검사들이 최근에 내는 목소리들은 저는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의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 중에 검찰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왔고요. 네. 거의 국회의원들이 압력으로 느낄 정도로 강하게 자신들의 요구사항들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의견들 중에 상당수가 반영이 되었고요. 네. 그 과정, 뭐 경찰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어쨌든 국회에서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국회 내에서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결국 그 합의안이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그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입법안이 되고 나니까 상당히 험악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금 설계된 안을 보면 검사가 첫째로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얼마든지 보완 수사 요구나 또는 재수사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의자나 또는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검찰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역시 보완 수사 재수사 요구 혹은 바로 사건을 검찰로 가져갈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불기소냐 기소냐 경찰이 판단을 해서 검찰에 사건을 보내면 역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다시 보완 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구를 하든지 혹은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나 혹은 과도한 수사권 남용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다시 사건을 검찰이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개 뭐 여러 검사들이 개별적으로 험한 말을 써가면서 하는 내용들은 실체가 별로 없고요. 검사가 얼마든지 통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 장치들에 대해서 검찰의 요구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행도 되기 전에 그리고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일부 검사라고 말씀하셨지만 김웅 그 법무연수원 교수 부장검사가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 중국 공안을 언급을 하면서 경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표현이 말씀 들어보면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검사들이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검찰은 지난 66년간 사실 경찰에 대한 조롱, 폄하, 모욕 혹은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 왔고요. 그런 가운데 사실 뭐 중국 이야기를 했지만 영국 같은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거든요. 영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본다면 발달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영국에는 검사라고 하는 크라운 프로시큐션 서비스라는 곳에서는 수사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와는 전혀 다른 거죠. 오히려 중국 공안보다 수사에 있어서는 더 강한 독자적 권한을 가진 게 영국 경찰이거든요.
그런데 영국 경찰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늘 지난 66년간 그래왔어요. 선별적으로 다른 나라의 한 부분을 가져다가 우리와 비교하면서 검찰이 가진 권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경찰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못 믿을 수 없다. 그런 그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불안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해오는 것은 결국은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기억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지만 홍준표 후보 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후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약한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검찰이 침묵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약을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중에도 결국 뭐 그런 이야기를 해왔지만 국회와 국민은 검찰 개혁을 선택을 한 것이죠. 의원님, 지금 이제는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 수사권을 가져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정보경찰의 권한을 좀 축소하는 문제라든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하죠. 네. 그리고 검찰에서는 동시를 요구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동안.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성안되고 통과되는 동시에 자치경찰제의 도입 그리고 경찰 내의 수사 기능의 독립, 민주적 통치장치의 도입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사실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측에서 법안 논의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만 이번에 결국 통과되게 되었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지 못한 경찰 개혁 법안들은 아직 심의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말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자치경찰제도 이제 시범 실시는 들어가게 될 것이고 법안 통과되어야 하고요. 정보경찰 개혁법 통과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경찰청법 통과가 되어서 수사 부분이 분리가 되는 국가수사본부의 형성도 되어야 하죠. 그리고 경찰 대학도 개혁이 되어야 하고 경찰위원회도 개혁이 되어야 하고 해야 할 경찰 개혁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훨씬 더 많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한 우리 영화가 아카데미 영화제 단편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영화 부재의 기억을 만든 이승준 감독을 직접 초대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관홍 잠수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 모습도 계속 다 나와요. 더군다나 이 아이들 모습이 모자이크 없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드시면서 그런 장면도 계속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몇 달을 봐야 되잖아요. 똑같은 화면을. 어땠습니까? 예, 제가 이 작품 이제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하고 네. 4.16 기록단이라는 네. 당시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왔던 독립 PD들이 중심이 된. 그렇죠. 예. 그 두 단체의 그 자료들을 협조를 많이 받았어요. 네. 예. 그 자료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 뭐 영화에 안 쓰인 부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걸 보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편집을 할 때는 집중해서 하니까 사실 그런 걸 못 느끼다가도 이렇게 가만히 속된 말로 멍 때린다고 하죠. 네. 가만히 있으면 그 편집 화면에 이렇게 스틸로 잡혀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지금도 계속 생각나요. 문득.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유가족 분들이나 그때 기록을 했던 기록단 동료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동료 기자들 중에도 트라우마가 생긴 기자들이 꽤 있어요. 예, 상담받고 그러는 예, 사람들 많아요. 예. 예.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은 세월호 사건을 참사를 많이 알리려는 목적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뭐 외국에서 제안이 왔다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런 목적이 제일 컸는데요. 네. 저희가 영화를 만들고 나서 유가족 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처음에. 네. 보여드리니까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감독님, 이 영화 전 세계에 많이 알려주세요. 그거 하나 딱 바랍니다. 예. 이 영화를 가지고 어떤 어떤 정책적으로 아니면 네. 어떤 뭔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네.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드렸고 사실 노미네이션 된 게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다행이고 그 목적을 100 몇십 %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앞으로도 주어진 과제고요. 예. 기생충이 상 받으면 좋겠지만은 이 기억의 부재가 상을 더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을 받으면은. 알려지는 거잖아요, 많이. 그죠? 훨씬 더 그렇죠. 많이. 그러면 훨씬 주목받고 많이 알려지겠죠. 죄송합니다. 부재의 기억. 예. 예, 죄송합니다. 수상 소감 뭐라고 하실 겁니까? 만약에 받으시면은. 참석하세요, 근데? 예, 참석해야죠. 예. 그 좋은 기회인데 참석해야죠. 뭐라고 하실 거예요? 비슷한 얘기 할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네. 이거 온라인에서 볼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좀 나눠달라. 그리고 그게 그 가족들하고 잠수사들한테 큰 힘이 될 거다. 네. 제발 기억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배가 침몰하는 것 같아요. 바다를 배경으로 들려오는 한 학생의 다급한 목소리. 119 상황실 직원은 묻습니다. 배가 어디 있어요? 위치를 말해주세요. 위치를 모른다는 학생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GPS 경도와 위도도 안 나옵니까? 배 이름이 뭡니까? 뒤이어 또박또박 말하는 학생의 목소리. 세월호요. 세월호. 인터넷에 공개된 부재의 기억 첫 장면입니다. 1분 남짓한 이 영상을 보는 게 솔직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때론 잊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세월호의 아픈 기억이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울컥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지만 기쁨보다 미안함, 안타까움, 슬픔이 몰려오는 것은 비단 저만 느끼는 감정은 아닐 듯합니다. 부재의 기억 소식을 전한 한 기사 내용을 전하며 애프터 서비스를 마칠까 합니다. 누군가는 더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말자며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숨겨져 있고 책임져야 할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잊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81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김성환의 시사야 청취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 주셨고요. 7939님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한밤의 시사 토크쇼 잘 들을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환영합니다. 하지만 김성환이 아니라 완두콩의 완 김성환입니다. 유튜브로 이창선 님이 이벤트 내용을 청취 못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 보내주시면서 문자 말머리에 저희 프로그램 김성환의 시사야 이 프로그램명을 반드시 함께 적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